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억울한 과실 비율, 재건축 분담금 폭탄, 양육비 상세 내역 요구하는 전 남편, 애인과 폭력을 휘두르며 싸웠을 때 남자가 불리한가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뭔가요? 네, 누구나 길을 걷다가 혹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누군가 떨어뜨린 돈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그럴 때 뜻밖의 행운처럼 느껴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망설임의 순간들이 찾아오실 텐데 오늘은 유실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에서 보면 이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형사처벌까지 되는 사례가 좀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이 단순히 유실물을 습득하기만 해도 좀 범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유실물을 주운 장소, 그러니까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절도죄까지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다. 그러면 그 길가에 떨어진 물건은 누구의 점유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간수자의 점유가 개시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판례에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인정했던 바가 있고요. 한편 이제 카페나 음식점, 또 판례 중에 이제 당구장에 흘리고 간 물건을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관리자 혹은 그 간수자,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서 물건을 주워갔다라고 하면 그 간수자의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유에 이탈한 물건이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습득하는 경위와 관련해서 가령 그 물건을 습득한 가게 주인이 이 물건의 주인이시냐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제가 맞다라고까지 대답을 하고 속여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건을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주인을 기망했다, 그리고 물건을 편취했다라고 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유실물을 어디에서 주우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실물을 섣불리 취득하거나 혹은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발견한 장소가 길가냐 지하철이냐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도 성립하는 죄가 다를 수 있군요.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금괴가 발견돼서 주인을 찾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보통은 좀 값비싼 물건을 좀 발견하거나 습득했을 때만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한 오해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막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괴, 네. 이제 고가의 물건 이런 거에다만 성립한다라고 오해하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엄밀하게 말해서 보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통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분실물 중에 하나인 우산이 비가 와서 탈 때는 쓰고 탔다가 네. 내릴 때는 날씨가 개서 깜빡하고 두고 가는 경우 많죠. 저도 그런 네. 경우 가끔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 사람이 두고 간 우산을 뒤에 온 분이 또 마침 내리려고 하니 비가 와서 네. 이거 비가 오니까 두고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집어가는 경우 이런 예가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라고 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언론에도 한 보도됐던 바가 있는데 한 대학원생이 버스에 놓인 우산을 쓰고 갔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까지 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이것처럼 취득한 물건이 반드시 뭐 얼마 이상의 고가의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물건,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떨어진 뭐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 같은 걸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많고요.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사실 우산 분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각별히 더 주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선의로 물건을 이렇게 지갑을 찾아줬는데 분실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 내 지갑 속에 얼마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는 네. 그런 황당한 경우가 네. 있기도 하다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분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상황 자체가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그러니까요. 이제 황당한, 찾아줬는데 네. 오히려 돈을 빼간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다는 게 참.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을 겪으셨을 때 이런 분쟁 상황까지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실물법에서 좀 다소 명확히 규정해두긴 했는데요. 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이 불실한 물건을 습득했을 때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습득한 그 상태 그대로 즉각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지갑을 주운 사람에 대해서는 없어진 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 습득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고민을 했다.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네. 하면 아무리 내용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제 그런 불리한 정황에 해당하기 좀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밝혀져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벌어지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ATM기에 앞에 사람이 현금을 가져가다가 얼마를 놓고 갔다. 혹은 이제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돈을 꺼내가는 걸 잊었다. 근데 다음 사람이 왔는데 다음 사람이 거기에 ATM기에 돈이 있는 걸 보고 집어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의율이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이제 바로 그 ATM기 앞에 그리고 화면에도 이제 CCTV가 설치돼 있어서 그분의 이제 표정이라든지 행동까지 다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네.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이제 혐의가 더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실물을 발견하시면 무작정 줍기보다는 가령 이제 물건을 발견한 장소를 경찰이나 관리자, 뭐 가게나 뭐 주인 등한테 알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드리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서 준다는 건 사실 선행을 한 건데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좀 보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실물법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쟁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유실물법에서는 그 습득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리돼서 뭐 22% 세금까지 떼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보긴 하는데 만약 분실물의 주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보관 비용 청구의 내용으로 습득자가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일정한 필요 비용까지 발생했다라고 네. 한다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실물법 제6조에서는 그 보관비 등을 이유로 돌려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함과 함께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금과 보관 비용은 습득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 받을 수 있고 돌려주었다면 1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네, 게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유실물법은 습득물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반환 또는 신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실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거는 이제 유실물 발견할 경우에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 그럼 바로 집어서 돌려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네. 혹은 이제 그 누가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 유실자를 찾을 수 없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거나 혹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은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도록 1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주었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만약에 들어있다라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실물에 대해서는 반년, 뭐 땅에서 파는 재물, 뭐 매장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경찰서에서 공시를 거치는데 이 방법을 거쳤음에도 그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한테 소유권이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만 14만 6,944건으로 지난해 대비 1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 약 402건 정도 이 물건이 열차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평소에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조금 약하게 들립니다. 네네. 어떤 점이 혹시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여보세요. 네네. 정상적인 유턴 신호에 유턴을 했고, 네. 유턴을 하다가 3차선 좀 갔을 때, 네. 그 약도에 보듯이 초업에서 밀고 나오는 차량 때문에 네. 빨리 유턴을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차선에서 나와가지고 빠져나갈 무렵에 네.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저 차 보고 넘어진 비저쪽 사고입니다. 네, 오토바이하고 이제 사고가 나신 거군요. 저희가 제작진을 통해서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예. 영상을 한번 좀 먼저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원으로 보이는 게 지금 상담자님의 차량인 걸로 보이고요. 예. 네. 네. 저기 반대쪽에서 지금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던 오토바이가 지금 이제 충돌한 반대쪽. 예. 네. 네. 저희가 이렇게 2번 영상을 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연 관련해서 옆에 송득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봤고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저 비접촉 유턴 당시에 이제 비접촉 사고가 발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네. 궁금하신 게 혹시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경찰서에서 첫째로 경찰서에서는 네, 정상적으로 유턴했지만은 차선 변경으로 됐기 때문에 네. 저를 가해자라 그러고 네, 보험사에서도 그 유턴 과정이라 하지만은 거기서 차선을 변경해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다중 차선 변경으로 저가 과실이 80% 있다 이래서 그래서 저는 그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보면 네. 유턴을 하시는 과정에 이제 반대편에서도 차량들이 넘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예. 혹시 이제 유턴을 하실 때 뭐 유턴 신호가 별도로 이제 빨간 신호 끝난 후에 유턴 신호가 떨어진 곳이었나요? 아니면 반대편 차량을 감안한 다음에 뭐 상시 유턴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는 네. 좌보행 시 두 가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앞에 차 두 대가 있는데 앞에 차 유턴하고 유턴을 보고 저도 신호 확인하고 네. 그래서 유턴을 정상 신호에 유턴 다 했고 네. 그래 하다 보니까 한 2차선에 왔을 때 저 초업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막 밀고 나와서 네. 빨리 유턴을 못했습니다. 그래 네. 유턴을 빨리 못하다 보니까 4차선 가까이 왔을 때 네. 여기서 시간을 좀 지켜다 보니까 반대쪽에 이제 직진 신호가 떨어지니까 네. 그 오토바이 두 대가 지금 오는데 한 대는 지나가고 두 대째 오는 차가 오토바이가 저 차보고 넘어진 비추 사고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유턴을 할 때 네. 다 유턴했습니다. 네. 그럼 본인 유턴 신호가 있는 곳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유턴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면 유턴 신호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반대편에 직진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유턴을 초업에서 나온 초업동에서 밀고 나온 차량 때문에 빨리 유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유턴을 하실 때는 유턴 신호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유턴 신호 왔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 신호가 있을 때 유턴을 하는데 어떻게 직진이 와요? 그러니까 유턴이 만약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서 차량이 유턴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대편에서는 사거리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진 신호가 저쪽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 돼 있을 거고 이쪽에 유턴 신호가 끝이 나면 그러면 저쪽에서 직진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차량이. 그런데 네. 옆에 보시면은 네. 초업동에서 밀고 나온 차량 때문에 빨리 유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때문에 유턴을 못한 거는 처음에 진입 과정인 거고 사고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유턴을 하실 때 이 오토바이 이전에도 직진 차량들이 여러 대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직진 차량이 아니고 네. 초업동에서 나온 밀고 나온 차량들입니다. 전부 다요. 그럼 우회전 차량들이라고요? 초업동에서 초업동에서 밀고 나온 차들입니다. 밀려났던 차량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턴이 적법하게 유턴 신호가 살아 있을 때 유턴을 했다. 예. 그건 예. 근데 직진이 왔다. 초업동에서 밀고 나온 차량 때문에 빨리 유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을 못했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턴 신호가 유턴을 어차피 뭐 천천히 도는 거야, 앞에 차량이 안 돼서 하는 거야, 그건 거고, 만약에 유턴 신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유턴을 한다고 하면 직진에선 차량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께서 어쨌건 요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령 유턴 신호의 차량하고 직진 신호 차량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시 유턴 구역이라고 해서 유턴 차량이 직진해서 오는 차량의 뭐 통행 상황을 흐름을 보고 유턴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시 유턴 구역이 있고, 그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파란 신호, 초록색 불에 직진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상황인데 유턴 차량이 유턴을 했다고 하면 직진 차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이 경우는 당연히 직진 차량이 거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턴 신호가 있는 경우에 직진 차량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유턴에 신호가 있었으니까 유턴 차량이 적법한 신호에 유턴을 하고, 그때 직진 신호 차량하고 부딪혔다고 하면 직진 차량은 당연히 직진 신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신호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신호 위반인 직진 차량하고 유턴 차량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직진 차량의 과실이 뭐 100에 가깝게 인정이 될 건데 지금 이 사안에서 그러면 상시 유턴 구역이었다고 하면 상시 유턴 구역에 유턴을 하고 저쪽 차량이 신호 위반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면 이쪽 유턴 차량의 과실이 한 80 정도, 그다음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한 20%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서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턴 차량도 적법하고 직진 차량도 적법한 경우는 상정하기가 좀 어렵고 아마 거기에서 조금 어떤 사실관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와 있는 과실 비율에서 나온 100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직진 차량이 직진 신호를 할 수 없는데 빨간불에 신호 위반을 한 경우, 그 경우는 직진을 하면 안 되고 유턴 차량의 신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100대 0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유턴 차량이 뭐 상시 유턴 차량 등 이제 주의를 하고 유턴하는 상황이었고 직진 차량이 적법하게 초록불에 직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유턴 차량이 불법 유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면 이제 80대 20으로 오히려 80%의 유턴 차량의 과실, 그다음에 20%의 직진 차량의 과실 요 정도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 일부 판결들이 있는데 만약에 유턴 차량으로 이제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하다가 1차로, 2차로 진입을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유턴함에 있어서 반대 방향에 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혹은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한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우려 있을 경우에는 진로 변경해서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유턴 차량한테 100%의 과실을 인정한 이제 북부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턴과 관련해서 신호기에 의해서 뭐 유턴하는 경우가 아닌 그 적색 등화로 바뀌는, 그러니까 직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진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다라고 하는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 상황에 상대방 그 비접촉 사고로 그 직진 중이던 그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발생했고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직진 차량, 즉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서 넘어왔는지 아니면 초록불로 직진 상황이었는지 그게 오히려 좀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그 초록불 신호 위반이 전혀 없고 초록불에 왔다고 하면 당연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그 유턴 차량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인가 아니면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직진했는가 그게 좀 핵심적으로 돼서 과실 비율을 아마 경찰에서 판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 네. 선생님 네. 있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도 정상 신호에 유턴을 했고 네. 정상 신호 유턴했는데 네. 그 차량들만 밀고 나온 차량들 없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업장에서 밀고 나온 차량 때문에 유턴을 빨리 못했는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고 네. 저도 유턴 신호에 유턴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밀고 나온 차량 때문에 유턴을 빨리 못했는 문제점과 네. 요랬고 상대방 오토바이도 저 신호는 자기 신호에 이제 녹색 신호가 떨어지니까 지가 달려왔는데 네. 이런 그런 사고입니다. 두 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신호에 의해서는 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빨리 네. 유턴을 못했다는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턴을 못했다는 의미가 다시 여쭤보면, 그러니까 진입하는 최초 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턴을 완료할 시점에 유턴 신호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중간에 오다가 유턴 신호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중간쯤 왔을 때 3차선 왔을 때 유턴 신호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유턴 신호, 그러니까 유턴을 개시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을 시작할 때는 유턴 신호가 살아 있었고 나는 그 신호를 보고 유턴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유턴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턴 신호가 끝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직진 차량은 자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턴을 하실 때 신호 위반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유턴 신호라고 하는 거는 유턴을 통해서 차량이 완벽히 이제 그 제차선으로 직진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사나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차선을 유턴을 시작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 끝 차선으로 넘어오는 차선의 변경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저쪽은 직진 신호를 받아서 오던 과정이었으니까 과실 비율이 이쪽이 높다라고 아마 판별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과실 비율에서 이제 조금 본인께서는 나는 처음에 유턴을 할 때 그 앞에 방해를 하던 다른 차량들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적법하게 좌회전 신호, 유턴 신호에 유턴을 시작을 했고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방해 차량 때문에 빨리 유턴을 못했을 뿐이고 나는 적법하게 진입을 했다. 뭐 가령 사거리에서 나는 직진 신호 보고 들어갔는데 앞에 차들이 밀려 있어서 주황색 신호나 혹은 빨간색 신호 바뀐 거와는 또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유턴 같은 경우는 차량이 반경 회전하는 경우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실 비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직진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20%의 과실이 만약에 인정됐다면 그쪽에서도 아마 과실의 그 속도와 관련해서 과하게 빨리 달려오느라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턴 차량이 미처 다 유턴을 못하고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직진 차량은 전방 주시를 해서 앞에 돌고 있는 차량을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이제 속도를 내서 4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진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돼서 100대 0은 아니고 뭐 과실 비율이 이제 산정이 된 걸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상황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열애됐을 때 실제로 제가 그 과실 비율이 뭐 8대1이 되는 게 적당한 건지 네. 경찰서에서 내보고 가해자라는데 가해자가 맞는지 그렇죠. 그게 한번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해자라는 표현이 이제 그 사연자분께서는 되게 좀 억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유턴 신호가 아닌데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 오던 차량을 부딪히게 했다. 이랬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가해자가 될 텐데 이거는 유턴 신호 적법하게 받았고 나는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차량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해 차량들 때문에 신속히 유턴을 못했을 뿐이고 적법하게 나는 유턴 시작을 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더군다나 이제 빠른 속도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유턴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천천히 30km, 20km 이렇게 천천히 왔다면 부딪히거나 비접촉 사고조차도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해자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과실 비율이 좀 억울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다만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걸 좀 법적으로 분쟁을 다툴 실익이 있냐 만약에 이걸 여쭤보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고려 요소들 그러니까 직진 차량의 직진 신호, 그다음에 유턴 차량의 유턴 신호, 그다음에 유턴 차량의 유턴 신호가 언제 끝났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만약에 이걸 소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들여서 본인께서 억울함을 판사님께 소명은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그럼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면 확률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딱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좀 궁금하신 거는 충분히 좀 여쭤보신 건가요? 예. 저도 안 그래도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래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내가 조금 그래서 내가 질문 안 해갖고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에는 이제 상시 유턴 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딱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된 것처럼 상담자분께서 충분히 좀 억울하고 이러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크게 잘못한 거, 내가 운전하면서 이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해자로 특정이 돼서 뭐 상대방의 손해배상, 뭐 그다음에 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소송의 실익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혹시나 유사한 사례로 다른 그 분께서 운전하실 때 같은 경우도 특히 유턴구역에서는 그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신속히 유턴 차량이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오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또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당시 4,5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빌라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해당 빌라가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서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8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되는 8분 정도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단체로 가서 자재비 포함 인건비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말을 돌리면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재건축 분담금 관련된 사연인데 이 보통 이제 분담금이랑 부담금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분담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담금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담금, 부담금 용어도 있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분담금, 부담금 용어가 있는데요. 재건축에서 말하는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정한 조합원 분양가에서 자신이 종전에 갖고 있던 옛날 구 아파트의 가격을 뺀 금액, 여기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빌라가 되겠죠. 토지 지분 혹은 이제 건물 가격을 포함한 종전 자신의 소유에 대한 금액을 말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부담금을 말하는데 부담금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액을 말하는데 재건축에 사용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얻은 이익, 즉 정상주택의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상승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정부가 부과해서 환수하는 금액을 지칭합니다. 사연에서는 이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억 4천만 원 이렇게까지 오르면서 지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분담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이 재건축이 좀 추진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모두 상승하게 될 텐데 종전 아파트와 차액을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내가 원래 산 게 4,500만 원이었는데 물론 종전자산 평가에 따라 그 금액은 더 높게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값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차액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되게 큰 금액만큼 커지게 됐고 이 경우에 특히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투자 목적이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6천만 원 정도가 더 오르는 상황이고 또 현재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돈이 부족해서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해당하게 되는데 분양을 신청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분담금을 미납하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지연이자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진 후에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이제 세입자를 전세를 설정을 해서 세입자를 받게 된 금원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로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단체로 가서 시공사 측에 이 명확한 근거를 좀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응해야 할 의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조합이 계약 당사자로서 자재비 근거를 요청한 건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 조합원이 이제 시공사한테 자재비 근거를 요청했다면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이에 응하지는 않는 편이고 이런 분쟁은 이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법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냐면 공사비 검증,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과연 이게 이 공사비가 타당하게 책정된 거냐,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좀 알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확정적인 분담금 금액은 언제부터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이제 사업의 진행 경과가 이제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런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난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본인들이 낼 추가적인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조합 측이랑 시공사가 마찰을 겪고 또 일반 분양자가 중간에서 이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일반 분양자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하고 이제 지위가 다릅니다. 네네.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그 땅과 건물을 출자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그런 구아파트를 출자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 관계인 반면에 일반 분양자들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준공 기한이 언제까지다. 그리고 그 날짜를 넘기면 얼만큼의 지체 상금이 발생한다라고 정해진 게 있다면 그 잔금을 납부한 후에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거나 혹은 지체 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대출 금리도 좀 인상되는 측면도 있고 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런 분담금 부담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저런 다양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 은퇴자나 고령자 등 분담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들한테는 주택연금형 방식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대신에 얼마를 국가에서 빌려주고 그걸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과 논의도 등장하곤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관련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조합이 뭐 결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계약 관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내역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거거든요. 또 일반적 재건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위 방식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체로 찾아가셨다고는 하는데 조합 측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목소리를 모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고 이혼 과정은 꽤 깔끔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전 남편은 양육에 자신이 없다고 했고 저는 꼭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전 남편은 매달 80만 원을 양육비로 보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금액인데 사실 아이 학원비 생각하면 80만 원은 모자랍니다. 저도 아이 키우며 일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벌고 있긴 한데요. 어떤 달은 사업하는 전 남편이 수금이 안 됐다며 50만 원, 60만 원을 보내올 때도 있습니다. 모자란 금액은 다음에 같이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모자란 금액을 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돈을 모자라게 보낼 때마다 전 남편에게 쓴소리 몇 번 했더니 몇 달 전부터 양육비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하며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거절했는데요. 자신도 양육비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며 자꾸 기록해 보내라고 요구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한 번은 대충 적어서 알려줬더니 학원을 왜 이리 많이 보내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 다니며 아이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저에게 양육비 더 타가려고 꼼수 쓴 게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어서 지금은 전 남편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양육비를 받으면 그 사용 내역을 다 보내야 하는 건가요? 네. 네.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은데 그렇죠. 이혼을 하고 나서도 양육비 문제로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사용 내역 청구 이런 경우 뭐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뭐 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육비나 뭐 면접 네. 교섭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고요. 그런데 네. 이제 양육비 사용 내역을 상대방한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양육비 사용 내역을 보내줄 의무가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비슷한 사안, 요 사안은 아니고요. 요거와 비슷한 내용의 이제 양육비 공개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예금 계좌의 거래 내역, 공동 통장, 양육비 통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 계좌 내역을 매년 알려줘라 뭐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함께 포함시켰거든요. 그리고 지출도 그 해당 체크카드로만 해라 이런 내용도 했는데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자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는 정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분쟁을 예방하는 것보다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보다는 네. 추가적인 분쟁을 네.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 이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런 의무가 없는데도 네. 사용 내역서를 써달라 이렇게 네. 괴롭히는 경우에는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사용약서를 달라라고 뭐 일반적으로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내역에 대해 물어보는 정도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정도까지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이제 소위 스토킹으로 해당할 여지도 있다. 이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뭐 반대의 경우로 한번 좀 네.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뭐 유흥이라든지 좀 다른 목적으로 아이한테 쓰지 않고 그런 게 좀 의심이 된다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양육비의 지출 내역을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법원의 결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면접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옷이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를 보면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 충분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양육자의 변경 심판 청구, 자녀가 내가 보낸 양육비가 자녀에게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사항에 따라 그 자녀의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양육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 이제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먼저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납된 양육비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법률상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당연히 양육비 이행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고 그래도 이제 뭐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두 분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6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동기이고 저희는 체육학과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 둘 다 등치도 있고 체력도 좋은 편인데요.
며칠 전에 여자친구 자취방에 놀러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예전 연인과 관련해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원성이 높아지면서 여자친구가 먼저 본인의 운동기구로 제 등을 때리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주변에 있던 기구로 절 때린 건데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맞자마자 제 몸이 반사적으로 나갔고 여자친구 얼굴에 손을 댔어요. 눈 옆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자기를 때렸냐며 저에게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때려대는 겁니다. 그만하라며 여자친구를 떼어냈는데 순간 여자친구가 넘어졌고 팔을 무척 아파했어요. 그대로 여자친구가 112에 신고를 했고 함께 파출소에 가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 얼굴이며 가슴과 등, 허벅지가 피멍과 상처로 가득했고 여자친구는 눈 옆에 작은 상처 하나, 팔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한 수준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작정하고 절 때린 건데 제가 남자이고 등치도 많이 크다 보니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지금까지도 내가 너 깜빵에 꼭 넣겠다며 씩씩대고 있어요. 곧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입니다. 여자친구를 잘 달래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여자친구와 물리적으로 좀 폭력이 오간 사연이고요. 사실 요즘에 이런 교제 폭력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좀 심각하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처럼 연인 간에 좀 쌍방폭행이 있는 경우 좀 종종 보시나요? 네, 이제 연인 간에 가까워지다 보면 처음에 이제 장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연자분 말씀처럼 이제 격한 내용의 쌍방폭행까지 벌어지는 예가 이제 흔한 예는 아니죠. 네, 그렇죠. 이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으니까 폭행죄라든지 상해죄가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그 폭행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경미하더라도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상처까지 남게 된다면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서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가 통상적으로 전치 몇 주 이런 게 그 상해죄의 처벌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연만 봤을 때는 일단 그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가슴, 등, 허벅지가 지금 피멍과 상처로 가득한 상태고 여자친구분은 눈 옆에 작은 상처 하나 그리고 팔에 금이 가서 지금 깁스를 한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좀 처벌이 예상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사연자분의 말씀만 들어보면 사연자분의 한쪽 주장이긴 하죠. 말씀만 들어보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고 공격에 대해 밀치거나 방어하거나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연자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고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팔에 깁스가 된 게 이게 좀 경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팔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할 정도면 그 작은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상해와 관련해서 전치 몇 주의 상해가 본인의 고의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이 남자 친구분의 일방적인 좀 주장으로 저희가 봐야겠지만 그 떼어내면서 여자친구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팔이 다친 것처럼 했는데 의도적으로 때린 적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의 영역이거든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라 고의가 없었다는 건 이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직접적으로 고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CCTV 등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몇 분 동안 맞고 있었고 그다음에 밀치는 것이었을 뿐 때린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인 공간이어서 이게 그 두 분의 진술만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본인이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내 처벌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별에 따라 더 처벌되고 낮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연자분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사연자분은 운동을 하셨고 덩치가 크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운동을 했다. 두 분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이제 누가 폭행을 했고 어떤 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분과 이런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된 분쟁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